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종호입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인사 담당자들에게 이력서를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다수가 직무 경험이라고 답했는데요. 자격증이나 전공보다 직무 경험을 2배 정도 비중 있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직무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자소서, 즉 자기소개서를 검토하는 시간은 5분이 채 안 걸린다고 합니다. 입사 지원자들은 5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스스로를 어필해야 하는 건데요.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이 사람은 괜찮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최근 주요 기업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존에 써놓은 자소서를 제출하거나 베낀 내용이 있는 자소서는 빅데이터를 통해 걸러냅니다. 또 각 기업마다 사내 업무 성취도가 탁월한 인재들의 공통자질을 모아서 빅데이터로 구축해놓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으로 자기소개서에 해당 자질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도입 초기인 만큼 최종 서류 심사는 사람이 맡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도 인공지능에게 잘 보여야 할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7월 18일 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제대로 알고 싶다면 꼭 챙겨 들어야 하는 공부왕 이종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또 어떤 흥미진진한 거 들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장마철이면 꼭 등장하는 댐에 대해서 한번. 댐이요. 장마철에도 중요한 담수 기능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초창기 전력 수급 이걸로 거의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력 발전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기도 했는데 댐은 일단 강과 하천의 흐름을 막아서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인공 저수지를 댐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수력 발전과 같은 용도가 더해진 것들은 여러 가지 용도, 즉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 수력 발전 등의 다양한 용도가 더해지면 이걸 다목적 댐이라고 하거든요. 이 다목적 댐은 그 규모가 거대하기 때문에 영어권에서는 빅댐 혹은 라지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쉽네요. 네, 쉽게 말해요. 그리고 뭐 중국의 산시댐 같은 초거대 댐을 요즘은 메가댐이라고 하더라고요. 메가댐. 영어 단어는 굉장히 쉽습니다. 네, 참고로 영국의 경제학자인 팀 하포드 같은 사람은 댐을 가리켜서 세상을 바꾼 51가지 물건 중에 하나라면서 그의 책으로도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참 많이 와닿았던 게 댐이 가진 양명성, 그리고 댐이 가진 빛과 그림자, 또 댐이라는 존재가, 물건이 정말 이 국가 경제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결과를 낳는구나 하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예, 흥미진진합니다. 저는 댐 그러면 긍정적인 효과만 학교 때 배웠는데 부정적인 효과까지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제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류가 농경사회를 형성한 이후에 댐은 언제나 필요한 유혹 중의 유혹이었습니다. 댐이 있으면 무엇보다 삶에 있어 중요한 물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홍수와 가뭄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인데, 프란시스카 위긴스가 쓴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세상을 바꾼 발명품 1001가지라는 책에는 이 인류 최초의 댐을 고대 이집트인들이 만들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5천여 년 전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 이건 뭐 다목적 댐은 아니죠. 당연히. 그렇겠죠. 고대 이집트의 경우 비가 잘 오지 않고 또 강우량이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래서 이 귀한 물들이 그냥 땅바닥에 흡수되거나 아니면 강물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나가는 게 너무너무 아깝고 안타까웠던 겁니다. 때문에 이집트인들은 이 빗물들을 저장해 줄 수 있는 장치, 즉 댐을 생각해냈고 댐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집트에서도 카이로에서 멀지 않은 곳에 건설했던 사델 카파라 댐인데, 이 사델 카파라 댐은 5천여 년 전에 지어진 댐입니다만 수만 톤이 넘는 암석과 흙으로 만든 높이 14m에 길이가 100m가 넘는 댐이에요. 참고로 우리나라 현재 하천법에 따르면 높이 15m를 기준으로 대형댐과 소형댐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5천여 년 전에 14m 높이에 100m가 넘는 길이의 댐을 만들었다는 건 굉장히 큰 건축물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사드 엘파라 댐 같은 경우 5천년 전인 당시로는 엄청난 규모의 초대형 댐이었고, 또 이것을 만든 아마 이집트 위정자들은 자연을
우리가 드디어 정복하게 됐다. 이런 자부심도 가졌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얼마 안 돼서 이 사드 카파라 댐은 이집트인들에게 재앙이 됩니다. 왜요?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 댐은 홍수로 불어난 물을 견디지 못해서 예. 중심부가 완전히 파괴돼 버렸다. 중심부가 완전히 파괴됐다는 말은 당연히 엄청난 물이 한 번에 빠른 속도로 쏟아져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말은 곧 하류에 엄청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추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오죽하면 이후에 이집트인들이 댐을 최악의 실패작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댐을 만들지 않겠다라며 댐 건설에 나서지 않았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건축 기술이 발달한 현대에 들어와서는 댐, 특히 거대한 규모의 이 다목적 댐은 국가 발전의 초석이자 국가 발전의 상징처럼 여겨지면서 전 세계 곳곳에 등장했고 동시에 다목적 댐과 빅댐이 이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이론들도 상당히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댐이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준다 하면 막연하게 대충은 감이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중국 칭화대에서 최근에 논문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칭화대의 시아이윤 등이 쓴 2019년에 쓴 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한 대형 댐의 역할이라는 논문을 보니까 대형 다목적 댐은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필수 요소인 동시에 미래 경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이 논문은 대형 댐과 국가별 이 국내 총생산 즉 GDP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논문이기도 한데요. 대형 댐이 건설된 이후에 그 국가의 GDP가 올라가는 추이를 보인다. 정해관계를 보인다라는 것을 논문에 기술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말은 뭐냐면 대형 댐이 가뭄과 홍수를 조절하고 농업과 공업에 필요한 물을 공급해주는 동시에 수력 발전을 통해 생산에 필요한 전기까지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이 국가 총생산이 올라간다. 국내 총생산이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더불어 대형 댐 같은 경우에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된 문제, 즉 식량, 물,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인프라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네.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또 건설 과정과 댐을 건설하는 과정 그리고 완공 이후에 수많은 고용 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 발전을 이끌고 또 미래 경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 대형 댐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댐의 건설 과정에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것이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1930년대 미국의 뉴딜 정책의 일환이었던 후버 댐. 그러니까 후버 댐을 건설하면서 미국이 대공황을 탈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평가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1960년대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농업에 필요한 용수, 공업에 필요한 용수, 그리고 전기 조달,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증대 효과. 우리도 뭐 톡톡히 기여를 했죠. 네, 그 GDP 문제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러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아프리카 케냐 같은 경우에 이런 대형 댐 시설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1990년대 말에 가뭄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가뭄으로 인해서 국내 총생산 즉 GDP의 10% 가량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이후에는 케냐에 홍수가 닥칩니다. 그 홍수 때문에 더 큰 손실을 또 닥칩니다. 그러니까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가면서 오면서 국내 총생산이 케냐는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60년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서는 다목적 댐과 같은 대규모 댐이 건설되기 시작한 게 1965년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완공된 거죠. 그러니까 강복 이후부터 이 해방 이후부터 이제 6.25 전쟁 거쳐서 195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극빈국이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댐 건설을 할 돈이 없었어요. 그 때문에 외국 원조가 차관이 들어왔지만 그 돈으로는 6.25 전쟁 때 파괴된 댐을 보수하는데 또 급급했어요. 힘에 부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1960년대 초에는 한국 사회가 이 공업 사회가 농경 사회에 더 가까웠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벼농사가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이 국가 경제가 잘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가 판단됐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이슈는 농사였어요. 예. 그러니까 농업용 용수를 관리하는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댐, 그러니까 농업 용수 공급댐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댐 보수와 댐 건설 비용 역시 이쪽으로 치중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가 더 있겠죠. 우리는 집중호우가 많이 오는 계절적 특성이 있으니까 장마철 수해에 막기 위해서 댐 짓는 거 이것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목적 댐의 등장의 이유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국 지형상 여름철 장마가 시작되면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는데 예. 과거의 기록들을 좀 찾아보니까 서울도 굉장히 심각했더라고요. 서울의 뚝섬, 잠원동, 압구정, 잠실 지역 해마다 홍수로 인해서 배수가 안 되고 주변 지역 주택들의 50% 이상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매년 반복됐다고 합니다. 네. 때문에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수재의원금은 매년 내야 되는 필수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전 국민의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서 십시일반 작은 쌈짓돈을 걷어서 수재의원금을 기부하는 일이 매년 반복됐는데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제가 기억하기로 초등학교의 선생님들이 여름철이 되면 학생들에게 수재의원금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학생 대표와 선생님들이 방송국에서 하는 특별 생방송 거기 나가서 이 수재의원금 봉투를 놓고 예. 한마디 하고 돌아오는 이런 장면이 매년 TV를 통해서도 반복됐었는데 따라서 박정희 정권이 60년대 들어오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이 다목적 댐 건설이었습니다. 이 매년 반복되는 수해 악순환을 끊고 또 수력 발전과 농업 용수 및 공업 용수 그리고 다양한 수자원의 활용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이 다목적 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야말로 국토개발과 경제개발의 초석을 다지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섬진강댐과 난강댐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1965년에 섬진강댐 그리고 1970년에 난강댐이 각각 완공되면서 대한민국도 본격적인 다목적 댐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다목적 댐도 뭐 많지만 전체 댐이라고 부르는 게 참 많은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댐이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MBC의 특별기획 프로그램이었던 한반도 댐 보고서라는 방송 내용을 책으로 출판한 예. 한반도의 댐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이 책을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댐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17,656개가 있습니다. 17,000개가 넘어요? 예. 이야. 그리고 다목적 댐, 그러니까 이 섬진강댐 같은 다목적 댐은 총 20개가 존재하고 있고요. 17,600여 개가 넘는 댐이 있기 때문에 이 댐들이 사실 높이도 다르고 다 뭐 규모도 다르죠. 근데 이 댐들이 집중호우, 특히 요즘 같은 기후변화 시대가 되면서 집중호우와 폭우가 쏟아질 때 정말 댐 주변 관리가 잘 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아마 우리가 이렇게 17,000개 가까운 댐을 지었던 이유는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 도움이 되니까 지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형 댐이 등장한 이후에 예. 그러니까 65년 이후에 눈부신 고속 경제 성장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역시 이 대형 댐이 경제 발전을 이끌고 도움을 준다라는 실제 케이스 사례로 지금도 전 세계 관련 연구 논문에 자주 등장하는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 사례고요. 네, 네. 예. 하지만 최근 들어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들을 필두로 해서 미국의 예일대 등에서는 이에 대한 반론들도 속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저도 항상 교과서에서 댐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 위주로 배웠는데 반론은 뭔가요? 반론은 대형 댐 건설 프로젝트로 인한 이익, 대형 댐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적 효과와 이익이 과대 포장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지난 2014년 벤트 플라이즈버그를 비롯한 이 옥스퍼드 대학의 댐 연구진들이 내놓은 연구 자료를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에 건설된 2007개의 대형 댐들을 분석해 봤어요. 2007개 대형 댐을 분석해 보니까 댐의 건설 비용이 애초 처음에 승인된 예산을 모두 초과했다. 그리고 건설 기간 또한 평균 8.2년에서 10년으로 애초에 세웠던 계획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다라는 사실을 발견해냅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댐은 처음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예타 통과하고 예산 편성했던 것보다 공사를 직접 시작하고 나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건설하는 기간도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네. 이 선진국일수록 재밌는 건 선진국일수록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빨리 건설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개발 국가의 경우 더 많은 초과 예산과 건설 기간의 증가가 피할 수 없다는 건데 이 말은 자칫 댐 건설 프로젝트가 자초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개발 국가나 신흥경제국 입장에서 보면. 예. 아시다시피 댐은 완전히 완공되지 않으면 아무 데도 쓸모없는 물건이에요. 99%가 완성돼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저개발 국가와 신흥경제 국가들은 대형 댐 건설을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100% 공정을 마쳐야 되는데 이게 비용적인 측면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저개발 국가와 신흥경제 국가들은 국가 경제를 부채에 빠뜨리는 일종의 위험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또 이들은 이 대형 댐이 생산하는 수력 에너지 또한 댐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비용에 비하면 운영하는 비용과 주변 환경 훼손으로 인한 손실 등을 감안하면 그닥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댐이 수력 발전을 해서 수력 에너지를 만드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옥스퍼드 연구진들은 이건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 즉 운영과 유지 비용이 더 큰, 즉 경제적이지 않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생산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놀랍네요. 그럼 실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뭐 좌초되거나 다시 뒤바꾼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의 이 클라마스 강 주변에 4개의 수력 발전용 댐을 해체하고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내년 8월까지 완전 철거를 목표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철거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 정부가 댐 운영사인 퍼시픽 코퍼레이션사에 댐으로 인해서 녹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연어 등의 어류 생태계가 지금 좀 파괴되고 있다. 이걸 회복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만 댐 운영의 면허권을 갱신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퍼시픽 코퍼레이션사가 분석을 해보니까 4개 댐에서 얻는 수력 전기 그리고 그로 인해서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녹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류 생태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돈을 비교해봤더니 후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철거하는 게 나은 거예요.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저개발 국가, 신흥경제 국가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대형 댐 건설에 성공하더라도 실제 혜택은 기대에 못 미친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환경 문제 같은 생각지도 못한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경제적 손실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반론들에 대해서 영국의 댐협회를 비롯해 대형 댐을 옹호하는 연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댐이 없으면 어떻게 가뭄과 홍수를 견디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깨끗한 물을 확보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를 어디서 만들어낸단 말이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이번에 해봤지만 솔직히 좀 짧은 시간에 공부를 했잖아요. 한 1, 2주 동안 공부하면서 여러 논문들을 비교해서 봤습니다.만 뭐가 더 옳은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경제학적으로 이게 명쾌한 결론이 안 나 있더라고요. 경제학 전공자이신 교수님 같은 분들이 더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고민이 참 많죠.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를 비용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댐을 건설했는데 그 댐 근처에 많은 지역이 댐으로 인해서 이제 수몰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수몰되는 그 지역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산출해야 되느냐. 뭐 천연자원을 보존했었을 때 그대로 있었을 때 얻어지는 효과. 그걸 뭐 어디까지 카운트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반대로 또 그러니까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댐 건설이 경제적 이익이 더 높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공부하면서 느낀 건 댐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라는 것은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댐이 경제적으로 이익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 문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고 다만 이번에 공부하면서 한 가지 우려된 것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본격적인 기후변화 시대에 접어든 지금 우리나라의 댐들은 과연 안전한가라는 건데요. 댐에 관련된 논문들과 책을 보다 보니까 댐은 역시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한반도의 댐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기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에 100년 안에 하루 최대 강수량 1000mm의 비가 내릴 수도 있다.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댐들 가운데 이런 집중호우와 폭우를 견딜 수 있는 댐은 하나도 없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존 수문 외에 비상여수로를 통해 물을 내보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할 뿐이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하루 1000mm 이상의 집중호우와 폭우가 쏟아지면 우리나라 댐들은 댐에 담긴 물이 넘칠 수밖에 없다. 원류한다. 그리고 수자원공사는 이럴 경우 댐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상요소를 통해 물을 최대한 빨리 내보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댐 하류에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번 호우로 계산댐이 원류하고 또 댐에서 방류한 물로 인해서 10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하고 심각한 침수 피해로 지금 망연자실해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계산댐이 원류하고 그 댐에서 방류한 물 때문에 심각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2017년에도 계산댐이 방류량을 늘리면서 똑같은 물난리를 겪었어요.
5,000년 전에 사드 엘 카파라 댐, 이집트의 사드 엘 카파라 댐이 축복이었다가 재앙으로 변한 것은 댐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네. 참고로 우리나라의 댐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집중호우 폭우에 취약하다,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정했던 이 한반도의 댐이라는 책, 2011년에 나온 책입니다. 아, 좀 된 책이네요. 2011년에 나왔지만 우리는 2017년, 계산댐 같은 경우 2017년 그리고 올해 또 같은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지어진 댐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네요.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경제 읽어주는 키워드는 뭘까요? 예, 오늘 가져온 키워드는 팁입니다. 아, 팁이요? 네. 우리가 뭔가 서비스 받고 답례로 드리는. 그쵸. 예, 이 팁 우리에게는 사실은 익숙하진 않은 문화잖아요. 근데 요즘 외국 나가서 이 팁 주다가 다들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은 맞습니다. 분들 많아요. 예. 예. 이제 그 문제로 이제 요즘에 팁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 한국에서는 별로 고려할 필요가 아직은 별로 없는데 예. 외국 나갈 때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되고 있을 정도예요. 맞아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풀리고 하니까 외국 많이 나가시는데 특히 업무적으로 미국 가는 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갈 때도 팁 걱정, 그리고 가서도 팁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예. 근데 미국이 아니어도 해외 여행 갈 때 뭐 동아시아권이 아니면 다들 거기 근데 팁 줘야 돼? 이 얘기 항상 물어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조금씩 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팁이 요즘 미국에서는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이제 심각해지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이런 팁 문화는 없지만 비슷하게 배달비 인상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 팁 논란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밥 먹고 돈 더 내는 문제 이런 정도로도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뭐 인종, 외모, 그리고 계급 같은 경제 문제도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흥미롭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요즘 특히 팁이 이슈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 미국에서는 요즘에 팁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거든요. 팁이랑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인데 팁이 너무 오르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근데 어떤 분위기냐면 일반적으로 코로나 전까지는 미국 다녀온 분이나 살던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15% 정도 팁을 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우리가 볼 땐 꽤 높은 숫자인데 그럼요. 근데 요즘은 이 기준이 20% 정도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팁은 자발적으로 내는 거다 이렇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다 경험해 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안 내면 안 되는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비용이 5%포인트나 올라갔으니까 서비스 비용이 확 늘어난 거죠. 예. 근데 나라들이 뭐 부가세,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1, 2% 올리는 거 가지고 막 정권이 흔들린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5%포인트나 올랐다는 건 굉장히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비율이 오른 문제도 있지만 일단 물가 자체가 오른 것도 타격이 크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물건의 가격에 비례해서 팁도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건 값도 올랐는데 여기에 곱해지는 수치까지 오르니까 체감하는 팁 상승이 매우 높은 겁니다. 이거를 비유를 하면은 예. 10,000원짜리에 팁을 15% 받던 때는 1,500원 내던 건데 지금은 일단 물건 값이 올라서 20,000원이 됐는데 여기에 20%를 떼는 거니까 4,000원이 됐다. 이렇게 봤을 때 2배 이상 오른 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람 소비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원래 팁은 자기 마음대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 미국 출장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와, 팁을 제가 요즘은 신용카드 결제하면서 마지막에 팁 얼마 줄지 체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깜빡 잊고 체크를 안 했어요. 진짜 깜빡 잊고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쫓아오더라고요. 맞습니다. 팁 체크 안 했다. 네. 팁까지 빨리 눌러라. 그쵸. 이렇게 되더라고요. 말은 팁인데 네. 뭐 수고했으니까 하고 좀 더 주는 건데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당연히 내야 되는 돈처럼 된다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팁을 예전에는 그냥 지폐로 많이 주거나 뭐 동전을 주는 식으로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아예 전자 계산기에 딱 나와버리니까 예. 다 하고 나면 마지막에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준이 20%니까 뭐 18%, 20%, 22%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 아더 옵션
해가지고 뭐 영부를 넣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럴 경우는 거의 직원과 싸우자 이런 분위기가 된다는 거죠. 또 계속 쳐다봐요. 뭐 맞습니다. 누르는지. 뭐 이게 방긋 웃으면서 예. 이제 쳐다보고 있으니까 보통 사람이 거기서 딱 다른 걸 선택하기 쉽지가 않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내는 세금이 늘어난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분위기인 거죠. 일반적으로 이 팁은 주로 식당에서 많이 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요.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서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비율만 올랐으면 뭐 못 살겠다 이 소리가 우리나라 한국까지 들려오지는 않을 텐데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어떤 서비스를 안 받고도 내야 되는 분위기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다는 건 좀 서빙을 친절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위트있는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 직원 참 스마트하구나 하면서 좀 더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드라이브 스루를 하고 났는데도 팁 화면이 뜬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차를 끌고 가서 주문을 하고 딱 결제 끝내려고 봤더니 팁이 딱 뜬다는 겁니다. 예. 근데 드라이브 스루라는 게 사실 직원이 그냥 거의 하는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받는다고 하고요. 이거는 거의 뭐 틱톡, 유튜브 같은 데 영상도 굉장히 많이 올라올 상황인데 이거는 또 양반입니다.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예. 배달을 시켰는데도 팁을 받는다거나. 배달비 따로 팁 따로요? 네. 와. 배달비한데 팁 따로 내고 또 심지어는 온라인 주문을 했는데도 팁 선택 항목이 뜬다는 거예요. 온라인 주문했어요? 네, 이건 정말 선을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요즘에는 SNS에 자꾸 올라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정말 심해도 너무 심하다. 이런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건 진짜 뭐 어마어마한 원래 팁은 친절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는 본질 그리고 감사의 답례 이런 본질 이게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화가 난 이유는 더 이상 이런 서비스 요금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사실상 업주가 맘대로 물리는 추가 요금이 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요즘에 물가 인상이 심하니까 이거를 소비자한테 떠넘기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물가 인상은 음식이나 숙박업 같은 데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업종들도 다 가격을 올리긴 해야 하는데 이거를 팁으로 올리면은 욕을 조금 덜 먹고 그냥 소비자들이 마음의 부담을 더 지는 식으로 돈을 내게 된다. 이런 겁니다. 네. 그거를 느끼는 소비자들은 반감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요즘에 미국이 인플레가 어떤 상황인지를 좀 더 이해해야 하는데요. 재작년까지도 물가가 오르는 건 원자재 값이 올라서였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팁이랑 직접 상관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사람은 어디서나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월급을 더 줘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팁을 더 받아서 줘야겠다. 그러니까 뭐 배달, 온라인, 드라이브 스루 같은 거마저도 팁을 받는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갑자기 또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팁이라는 문화가 원래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서양이라고 해야 될지 미국 중심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에서는 이 팁 문화가 왜 생긴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런 문화가 별로 없고 예. 좀 미국 그리고 유럽권을 갈 때 이런 걸 고려를 하잖아요. 팁의 기원이 그 서구권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예.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얘기는 중세 유럽에서 아마 온 것 같다.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또 등장하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주로 좀 뭔가 이상한 게 있다 하면 그 나라를 지목하면 거의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주인공이? 영국이죠. 그렇습니다. 또 영국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중세 유럽이 기원인 것 같긴 한데 그 중에서도 영국에서 이 문화가 잡힌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한 16세기쯤 봉건제 사회였죠. 그러니까 귀족 사회인데 여기서 하인들이 시중을 잘 들면은 귀족들이 굉장히 과시적으로 동전 같은 걸 주는 이런 문화에서 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신분제 사회에서 상위 계급이 과시적으로 하인한테 주던 이런 문화였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양반이 뭐 천민, 노비한테 고생했다고 이렇게 동전 던져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개평이라고 하죠. 우리 문화에서. 예. 그런 보너스 비슷하던 게 중세 유럽에서 자리를 잡았고 그게 이어지다 보니까 팁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반적인 계약, 뭐 근로 관계에서는 물건값을 치르면
거기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게 정상적인 상식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계급 사회라는 게 끼어들면서 보너스 이런 일종의 관용 같은 팁이 자리 잡은 겁니다. 일종의 소비자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적인 어떤 의미 이런 게 깔린 거다 이렇게 보면 되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게 지금은 미국이 팁의 본고장처럼 돼 있지만 예. 미국이 건국 초기에는 이 문화에 대한 반감이 컸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왕이나 귀족이 없는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인데 저런 계급적인 악습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팀 문화가 있을 때는 유럽에서는 하인이 굉장히 굽실거리고 이렇게 예예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당당하게 임금 받는 노동자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분위기가 점차 무너져 가는데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도 이제 돈을 좀 번 상류층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유럽으로 여행 가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유럽을 갔다 왔더니 아, 멋진 귀족들이 이렇게 팁 같은 걸 주더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미국에 와서 이런 팁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럼 일단 사람이 돈을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뭐 그렇죠. 계급적이고 뭘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좋은 대우를 받고 그게 뭔가 성공한 사람의 상징처럼 되다 보니 미국에서도 이 문화가 수입된 겁니다. 일종의 과시적인 문화로 팀 문화가 수입됐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좀 수요가 맞았던 게요. 사업자들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전가할 수단이 생긴 겁니다. 그렇네요. 미국도 최저임금이 있긴 한데요. 팁을 받는 노동자는 이 기준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최저인데도 예. 팁을 받으면 예외로 쳐줘요. 예. 미국 주들의 최저임금이 보통 한 시간당 $15 정도인데 예. 팁을 받는 직원은 한 $2.13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팁을 받으니까 기준이 확 낮은 겁니다. 이 말은 사업자는 임금을 조금만 주고 직원이 알아서 손님한테 받아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면도 있고 또 일반 직원 입장에서도 이게 인센티브인 거예요. 일 잘하고 친절한 직원은 팁 많이 받는 직장으로 다니니까 여러모로 수요가 맞았던 거죠. 예. 앞서 팁이 계급적인 면이 있다는 건 이제 설명해 주셔서 알았는데 앞서서 또 인종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그건 뭐예요? 미국은 인종이 굉장히 예민한 나라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것도 굉장히 예민한 얘기가 연결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인종마다 팁을 받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연구에 따르면 팁을 가장 많이 받는 인종은 백인이고 그 다음은 흑인과 라틴 계열, 그 다음 가장 적게 받는 게 아시안이라고 합니다. 이런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한 일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작은 게 아닌 게 코넬대 연구에 따르면요. 백인들은 시간당 한 $7를 받는데 예. 아시아나는 $4밖에 못 받는다고 합니다. 아니 거의 2배 수준에 가까운데요? 그렇죠. 거의 절반 수준인 거니까 예. 이게 굉장한 격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근데 왜 그런가? 이게 만약에 인종별로 임금을 이렇게 주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인종차별이라고 난리가 날 텐데 이게 팁이라는 제도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색인종들이 낮은 처우를 받는 게 보편화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백인들이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도 소득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랑 같은 인종인 사람들한테 돈을 더 주고 그리고 좀 인종별로 좀 소득이 낮으면 같은 인종이 좀 덜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제도적인 건 아니지만 암암리에 임금 차별이 인종에 따라 이루어진다. 불편한 좀 진실이 있는 거죠. 그렇네요. 앞서서 최저임금도 팁을 받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 달리 적용한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유색인종은 실질적으로 팁을 적게 받는다면 이것도 실질적으로 유색인종들의 최저임금 수준이 더 낮다는 얘기랑 똑같은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팁 받는 직업들이 굉장히 좀 저소득계층한테 중요한 큰 직업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해본 친구들이 제가 미국에서 좀 일해봤던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아시안들한테 정말 덜 준다는 거예요. 확실히 자기가 느끼기에도 같이 일하는 백인 친구는 자기한테 3배씩 받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차별로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말 문제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앞서 또 외모도 또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또 외모도 큰 요소인데 한국에서도 물론 잘생기거나 예쁜 알바한테 돈을 더 주고 쓰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예. 뭐 업주들 말로는 실제로 매출 증가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런데 팁은 그 격차가 훨씬 심하다는 거예요. 임금은 조금 더 주고 말지만 이 팁은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모가 출중한 백인들은 고소득이고 뭐 좋은 학교가 나왔는데도 아예 직업을 다른 걸 안 갖고 고급 식당에서 일하는 게 더 낫다.
심지어 전문직 취업보다 나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타고난 외모는 물론 그 사람의 자산이기는 한데 팀 문화 때문에 사실상 인종, 외모에 따른 차등 임금이 적용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이렇게 타고난 요소 때문에 임금 차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몇 배씩 차이 나는 건 좀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는 이런 인종차별 굉장히 심각한 나라라고 하면서도 팁 제도 때문에 이게 고착화돼 있으니까 굉장히 좀 유색인종들은 더욱 불편한 일인 거죠. 네. 앞서 이제 그 물가 상승 때문에 팁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 주셨고, 네. 그리고 다양한 지금 말씀 주셨던 사회 문제들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좀처럼 미국 사회에서 팁 문화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미국에서도 현실적으로는 이거 버리자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예. 어렵다 이 얘기가 중론입니다. 왜 어렵냐고 하냐면은 실제로 미국에서도 법적으로 이 팁을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예. 7개 주에서는 법으로 이 팁을 금지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도 미국인들이 반발이 있었던 겁니다. 부담도 되고 미국적이지 않다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도 너무 관행으로 자리 잡혀서 없앨 수 없다 이랬거든요. 법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 때문에 안 사라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서 해도 너무 늦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사실 우리한테 걱정은 이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큰일 난다. 이런 걱정도 많이 하니까 이게 네.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팀 문화만은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안 그래도 요즘에 소비자들 부담이 너무 큰 상황이니까 네. 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아마 앞으로 계속 주목할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외국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국내에서도 슬슬 팁을 주는 식당 이런 맞습니다. 데가 있어요. 예, 앞에다 네. 팁 함 두는 데가 많이 예, 생기고 맞습니다. 있죠. 아, 이건 막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박광현과 김건모가 같이 부른 함께라는 노래입니다. 요즘 수해 피해 관련 소식 계속 듣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혼자 살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려고 노력했던 분들, 그런 분들의 소식 자꾸 전해 들어서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그래서 선곡해봤습니다.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아픔이 묻어 있었지. 무엇이 너와 나에게 상처를 주는지.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